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연구원의 조성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성과 그리고 과제를 말씀드리고 향후 경기도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또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한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자체에 주는 함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남북교류 협력의 관계 그리고 지자체가 그동안 해왔던 남북교류의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또 보건의료 협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현재 상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당연히 현 상태에서는 안정적 관리, 한반도의 평화의 안정적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는 공동 번영입니다. 이러한 단기와 장기의 그런 목표 가운데서 장기적인 어떤 공동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도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되고 또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북 정책의 목표를 가지고 국제관계의 3대 패러다임인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다양한 정책들을 어떤 국면마다 또 구사를 잘 해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이분법적인 평가가 지향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이거 옳고 또 저 정부는 그러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종합적으로 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내적인 어떤 요인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국제 관계라든지 다양한 요인들이 그 요인들로 인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분법적인 평가를 좀 지향해야 되고 뭔가 또 객관적이고 또 그리고 포괄적인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관계의 3대 패러다임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 이 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각자 국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약육강식의 세계로 이제 묘사를 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의 현실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국방력을 키우고 또 경제력을 키우고 하는 어떤 국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유주의적인 어떤 시각을 통한 정책들은 국익이라고 하는 것도 상호 협력과 교류를 수반할 수 있는 가능성, 이 가능성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비정부 주체들에 대한 다양한 교류 협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또 다양한 교류 협력들을 추진하면서 이 자유주의 시각에서 이제 지자체에 다양한 함의들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성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주의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담론, 이런 고차원적인 가치관과 담론들을 던져줄 수만 있다면 모든 국익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불변된 국익이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대표적인 정책이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제 경쟁 상황에서는 현실주의적 정책을 많이 구사를 했고 그리고 체제 경쟁이 어떤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이 될 시기에는 자유주의적인 정책 내지는 구성주의적 정책을 구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를 어떤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간단한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결적 상황에서는 목표는 당연히 군사적 충돌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파국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적 상황에서는 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대결적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치킨 게임은 아시다시피 서로 돌진하는 것인데 그중에서 회피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돌진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먼저 게임 이론을 보면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두 주체가 있고요. 남한이 만약에 돌진할 것이라고 북한이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은 돌진을 할지 회피를 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숫자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앞에 있는 숫자는 남한에 대한 보상이고 뒤에 있는 숫자가 북한에 대한 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남한이 돌진을 한다라고 북한이 믿는다면 당연히 북한도 어떤 반응을 할 것인데 당연히 회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5라고 하는 돌진에 따르는
보상이 있고 또 회피에 따른 보상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훨씬 더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따지면 그래서 회피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따지면 또 남한도 북한에게 대해서 그렇게 행동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또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구 하나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유명한 또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만약에 북한이 협력적인 상황을 할 것인지 배반을 할 것인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 격리된 상황에서 서로의 의도를 모르는 상황에서 신뢰가 없을 때에는 이 상대편이 협력을 할지 배반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한이 만약에 북한이 배반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남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배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반대로 북한도 남한에 대해서 그렇게 또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간에 정보가 없다. 여기서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신뢰성에 대한 문제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남한의 의도 또 북한의 의도를 서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배반과 배반에 대한 솔루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협력과 협력 상황에서 3과 3이라고 하는 보상이 따른다면 배반과 배반 상황에서의 2와 2라고 하는 보상으로 더 적은 보상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먼저 첫 번째는 북한에 대한 치킨 게임의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예상 손실, 다시 말해서 돌진에 대한 예상 손실을 훨씬 높여준다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편익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뭔가 이익 구조를 바꿀 수만 있다면 북한은 회피로 올 수밖에 없고 우리도 회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전보다 훨씬 더 높은 편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도 우리가 협력과 협력을 하면 훨씬 더 많은 편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서로가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빈번한 만남을 통해서 서로 간을 알아가고 신뢰를 구축해나가고 확보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사슴사냥 게임으로 전환을 해서 개별적인 작은 토끼를 잡는 것보다 협력해서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사슴사냥 게임으로 진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각 정부들은 이 게임에 맞는 다양한 솔루션을 이제 도출을 해냈죠. 근데 그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더 큰 편익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또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시사점 내지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익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은 개방된 사회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익이 있는지를 알 수 있지만 북한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감상적이고 이상적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개입이 되는 정책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이 이해관계에 맞춰서 끌고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한 북한을 회의와 설득도 필요하지만 또 남한에 대한 갈등들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함의를 더 좀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동안 다양한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대화와 또 갈등이 어떤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는데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는 이 전면적인 어떤 그런 교류 협력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국가의 과제가 있고 즉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과제는 당연히 평화를 유지하고 또 구축하고 또 전쟁을 방지하고 하는 국가 사무가 있을 것이고 그 외에 계속적으로 북한과 끈을 놓지 않고 할 수 있는 방향들은 바로 지자체에서 담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다양한 사업들 그리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에 있는 사업 추진 분야들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어떤 시사점들이 이러한 최근의 합의사항들로도 우리가 추진 사업이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과 오슬로 선언뿐만 아니라 독일의 사례를 보면 독일은 지방자치단체 즉 주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도 국경 지역에 다양한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접경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이 접경회의를 통해서 긴급한 상황들을 논의를 하고 또 중장기 사업도 추진하고 하는 모델들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도 독일의 어떤 사례를 보고서 우리가 이제 차용을 한 것인데 아직까지 이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남북교류 협력을 보시면 먼저 정의를 보시면 주체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의 어떤 차별점이 무엇인가? 바로 비정치적, 비군사적 영역에서, 즉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남북교류 협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지자체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보건의료도 있고요, 농업도 있고 또 경제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이런 모든 사업 활동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는 이유는 사실 상호 이하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공존과 평화, 장기적으로는 공존과 평화와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떤 형태로 교류 협력이 될지 모르고 또 어떤 장기적으로 어떻게 종착점이 어딘지 모르지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최소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사회 통합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지자체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하느냐, 그리고 이것의 기대 효과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중앙정부의 단일 어떤 창구보다 다양한 또 촘촘한 네트를 형성하는 것, 즉 교류 방식의 다양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동질성 회복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고, 그리고 지자체 측면에서 중앙정부 간의 갈등 국면에서도 지자체는 끊임없이 인도적 지원이라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류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아주 먼 미래적인 측면에서도 상호 번영과 또는 통일 환경 또는 통합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왕성하게 활동을 했고요. 최초의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시초를 우리는 제주도의 감귤 지원 사업으로 꼽습니다. 이게 98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문화 사업이라든지 또 보건 사업 또는 어떤 인도적 지원 사업, 농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초창기 제주도 감귤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시도별로 북한과의 어떤 자매 결연을 추진을 하기로 하고 또 제3국에서도 지자체 대표들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사업들이 지역적으로는 평양에 좀 집중된 측면이 있고 또 전면적인 교류 협력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 간 주민 간의 어떤 교류가 좀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서로 간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측면에서는 제약이 좀 따랐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쭉 사업들을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 이제 2001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보시면 인도적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창기에는 인도적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사업의 다각화 시기를 거쳐서 또 개발협력 초기 단계에서 이 사업이 더 진행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제 쭉 보시면 이제 경기도, 강원도 각 시도별로 엄청나게 이제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죠. 그래서 최근 사업들을 보시면 이제 보건협력 사업에서 인천 같은 경우에 의약품을 또 지원을 한다든지 또 건강검진을 실시를 한다든지 그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대동강의 수질 개선 사업을 또 추진을 했었고 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주로 이제 그 북한과 접경 지역에 있는 특히 인천과 경기도, 강원도에 또 활동이 두드러집니다. 종합적으로 보시면 인도적 지원이 상당적으로 좀 많습니다. 지자체 그 남북교류 협력을 보면 상대적으로 보건의료는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는 사실 보건의료의 본격적인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능적인 측면에서 또 기술적 측면에서 또 농업에 대한 또 수요가 좀 있었고 정책 수요가 좀 있었고요. 대체적으로 인도적 지원과 농업에 한정됐다.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 한정된 어떤 측면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기반 조성 단계라고 해서 먼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위해서는 또 예산이 투하돼야 되고 그 예산을 투하하려면 또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관련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북 교류 협력에 관련된 조례를 경기도가 지자체로서는 두 번째로 이제 제정을 했고요. 그 근거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어떤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추진을 심의하고 사업을 발굴하는 또 남북교류 협력위원회를 또 구성을 하게 되는데 남북교류 협력위원회는 대체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련된 각기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과학기술 분야도 있고 또 경제 분야도 있고 다양하게 학계나 전문가 또 시민단체 소속들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그 경기도와 처음으로 북한과 대면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민화협의라고 하는 단체와 의향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 의향서의 내용은 사업은 평양과 황해도 지역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농업과 보건의료와 식품 가공의 또 사업 분야를 한정한다. 라고 하는 의향서를 체결하게 되고 그 다음 해에 그 의향서를 확인하는 또 합의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로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그 당시에 북한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데 열차 이제 폭파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의약품 수요가 이제 생겨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의약품 보건의료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기자재 또 의약품들이 많이 이제 또 북한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인도적 지원 단계를 지나서 이제 초기 협력 추진 사업 단계에 들어서는 이제 농업이라든지 또 보건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사업의 분야도 넓어지고 조금 더 깊어지는 측면이 이제 있었고 그리고 농업 부분만 따로 띄어서 경기도가 굉장히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사업의 다각화까지 가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다가 개발협력 초기 단계까지 갔을 때 그때 이제 그 오이사 조치 이후에 이제 남북 간의 전면적인 교류가 또 중단돼서 현재까지 또 이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의 사업 실적을 보시면 인도적 협력 사업도 있고요. 그 사회문화 체육 교류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농업이 좀 상당적으로 굉장히 많고 그리고 해외 네트워크도 또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1대1로 접촉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제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뭔가 다 같이 모였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협력 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고 또 경기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이제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통합 정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관계자분들도 많이 이제 벤치마킹을 하시는데 굉장히 오래됐고 또 지금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일교육이라든지 이런 이탈 주민 사회통합 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북한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입니다. 특히 북한 이탈 주민에 관련된 다양한 어떤 사업들이 있는데 개인들에 대한 가정뿐만 아니라 가정상담뿐만 아니라 취업까지 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회문화 활동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또 경기도의 북한 이탈 주민 공무원 분이십니다. 그래서 역점을 두고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고 계시고요. 그 중에서 주요 산업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그 마스터 플랜을 지금 수립을 했고요. 그 가운데서 다양한 경제, 산업, 보건, 의료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구상들을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경기도에 평화협력국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안에 평화기반 조성과뿐만 아니라 DMZ 정책과 뭐 다양한 어떤 남북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분과들이 있고 그 안에서 또 담당 공무원 분들께서 열심히 또 업무를 하고 계시고 또 경기연구원도 그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고 관련된 다양한 경기도의 산하기관들도 다 같이 협조를 하면서 뭔가 여러 가지 플랫폼도 구축하고 또 여러 가지 연구 또는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기도에서 역점을 두었던 게 바로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활용입니다. DMZ는 분명 정전협정상 우리가 민간인이 들어갈 수가 없지만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상 민용선박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안전상 이유, 보안상 이유로 사실은 현재까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전협정상에도 사실 민용선박이 운영 가능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놔두지 말고 국제화시키던 또는 남북 간의 어떤 평화협력지대로 만들자. 그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들을 여기서 주체를 하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이곳에서 특히 역사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정치하시는 또 연구를 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경제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서 관련된 종합계획을 또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진강 수계 공동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의 무단 방류로 인해서 많이 경기 북부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대책들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하구에 대해서 뭐 여기 잠깐 이렇게 나왔지만 보시면 여러 가지 뭐
각 번호마다 사업명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여기에 인접해 있는 김포나 고양이나 또 파주나 이런 시도 연구원들이 이것을 경제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또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통일경제특구인데 지금은 이제 평화경제특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부분은 없지만 현재 내년에 이제 경기도에서 평화통일경제특구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또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어떤 산업이 들어가야 되는지, 북한과는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신성장 동력으로 경기 북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들도 우리가 살펴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또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여러 가지 농업 협력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거의 사업들도 검토를 하고 또 향후는 어떤 것들이 농업 협력에 있어서 남북 간에 가능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도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동 방역이나 방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경기도가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사업으로 이제 진행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DMZ 인근의 관광지구를 개발하고 또 인도적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도 오래전부터 계속 구축되어 온 사업들입니다. 구상되어 온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들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했던 사업들이 이미 벌써 10년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북한의 농업이라든지 경제 상황들 또 환경들이 많이 변화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파라미터들이 변화하면 당연히 그것에 맞는 또 정책이 나와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사업이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변화된 상황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이런 작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우리가 한반도 메가리전이라고 하는 또 산업 경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로드맵, 또 비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한반도의 중핵으로서의 경기 북부와 또 접경 지역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모델하우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서해경제공동특구와 같이 육상에서는 이제 하나의 메가리전 또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중앙정부에서 수립했던 서해경제공동특구와 연합해서 뭔가 엄청난 어떤 그 로드맵을 이제 구축을 했는데 이 안에서 보시면 이것도 보고서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거, 업로드가 되어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운데서는 각 지자체의 역할, 그 중에서 이제 시군 단위의 역할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은 어떤 산업이 들어가야 되며 또 그리고 기업 투자는 어떻게 하고 이것에 대한 국제화는 어떻게 하고 또 해외 투자 유치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구상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많은 구상들과 추진 계획을 수립했는데 현재 전면적인 어떤 교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기도에 역점을 두는 것은 바로 경기 북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가 현재까지는 다양한 개발 제한에 묶여 있었고 또 다양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외를 받은 이 주민들은 굉장히 소외받는 측면이 있었고 기본권의 제약들도 있었습니다. 대체적인 우리나라의 안보 비용은 사실 경기 북부 주민들이 다 짊어졌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천, 파주 이런 부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거의 전 그 지역의 8, 90%가 되기 때문에 거의 전체 경기도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부분 다 경기 북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들은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라든지 기본권에 있어서 제약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남북교류 협력이 정말로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신성장 동력과 관련된 산업들이 유치가 된다 그러면 이 경기 북부 지역 또 이 접경 지역은 소외 지역이 아니라 그 한반도의 중핵지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다양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협력의 성과를 보면 좀 접촉 기회를 확대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 사안의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나서 또 파생된 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도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청년들에 대한 어떤 비전들도 심어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남북교류 협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역량을 또 축적한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도 또 우리가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발협력 분야, 우리가 인도적 지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발협력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 개발협력 분야까지도 우리가 구상할 수 있는 좀 역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런 성과뿐만 아니라 또 제약사항 내지는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계점이 또 존재를 하죠. 먼저 남북교류협력 방향성에 대한 혼란입니다. 사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뭐 다양한 목소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 국제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남북 교류 협력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별 전략이 사실 부재된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논의라든지 협력 기제가 좀 부족하다. 다시 말해서 경기도와 강원도 또 인천 또 서울 다양한 어떤 지자체들 간의 사업들이 있지만 뭐 중복된 사업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서로 간에 강점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양한 어떤 다각화하는 측면에서 그 역량이 또 흩어지고 또 그런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이런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위원회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 거버넌스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또 논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 접경 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시도 지자체들은 사실은 그 중요도가 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던 지자체가 계속 하는 측면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 모니터링이 부재한데 이거는 또한 국제 환경의 변화와 또 맥을 같이 하는 건데 사실 개발협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완되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교류협력이 차단된 상황에서는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사업의 지속성과 또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한계점 자체가 또 보완 사항이 될 수가 있겠죠. 예컨대 거버넌스가 부족하다 그러면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되고 또 재정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고급 인력들 또 이와 관련된 인력들을 또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뭐 그렇게 한계점을 대응한 여러 가지 보완책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도 또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먼저 지자체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원칙을 명확하게 좀 정립을 하자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 분야는 당연히 지자체는 중앙에 있는 그러니까 중앙 정부와의 어떤 차별성을 둬야 되기 때문에 중앙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사회, 경제, 문화 분야, 즉 이제 비정치적 분야에 한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을 중앙 정부와의 남북교류 협력 측면에서 보면 트랙 2에 또는 플랜 B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또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서로 간의 사업에 대한 정보들을 교환하고 또 강점들을 확인하고 그래서 각자 지자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모니터링도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고 실제로 시도지사협의회라는 곳에서 이런 논의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가 남북 교류협력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은 되었지만 여러 가지 뭐 미약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결국은 중앙정부의 어떤 허가 내지는 또 통제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제약사항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자체만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또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중앙정부 보조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을 보면 그동안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교류가 되는, 즉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측면이 있었고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물적과 인적 교류를 또 나눠보면 이 네모칸에 있는 타입 1부터 이제 4까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시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타입 1, 2, 3, 4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타입 1에서 타입 4까지 모든 그 유형의 남북교류 협력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일방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지금 현재 남북 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아이디어와 어떤 사업 추진의 의지가 꺾인 측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평화 역량 구축이라든지 평화 기반 조선 측면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서는 지자체들은 또 침체 또는 중단, 또 남북 관계가 또 재개되고 복원되는 상황, 또 확대 및 성장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 상황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에 대한 행동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 전략을 이 타입 1에서 타입 4에 맞춰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의 어떤 안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수용할 부분을 수용을 하고, 또 그것을 정책으로 녹일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정제된 부분에 있어서 또 차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민선 8개의 평화협력 비전입니다. 이것은 남북관계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 협력이고요. 두 번째 목표는 성장을 이끄는 평화정책입니다. 세 번째는 도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평화통일반 조성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선 7기와 8기와의 어떤 차이점이 뭐냐면, 민선 8기는 보다 지역 주민의 편익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 북부의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소외를 받았던 측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문을 갖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평화 사업들, 또 남북 교류 협력 사업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편익이 발생할 것인가, 어떤 구조로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오래도록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현재 또 젊은이들은 역사성이라든지 민족의 이름으로, 또 역사의 이름으로 통일이라든지 또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내용들을 또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하는 측면들도 존재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교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 주민에게 또 개인에게 편익을 가져다 줘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또 이제 평화협력 비전이 이제 발표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비전이 발표되게 된 또 한 가지 배경은 사실 남북교류 협력이 중단된 상황들도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북부의 성장만이, 경기 북부의 성장만이 사실은 향후에 남북교류 협력이 진행되었을 때에 하나의 역량이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평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성장을 먼저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민들의 경제적 편익이 먼저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이나마 그 남북교류 협력이 장기적으로 편익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메커니즘을 설명을 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 색채가 짙은 단체들이 너무나 많이 그동안에 이런 평화운동이라든지 남북교류 협력을 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이고 또 편익이 중심적이고 또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의식도 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 변화에 맞춰서 또 정책도 발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남북 보건의료 협력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인도적 지원 협력은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말라리아라든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 공동 방역을 과거에 한 또 역사가 있고요. 또 보건의료 물자 경제 제재 면제 신청을 해서 보건의료 물자 지원들도 또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현재는 지금 한반도 보건의료 협력 플랫폼을 통해서 관련 의제를 또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추진 가능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면 사실은 보건의료 협력을 전면적으로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연구기관이라든지 산하단체들의 또 어떤 시군단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 추진 사업들은 속속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연구원에서는 2020년에 사실 이제 동북아 감염병에 관련돼서 조기 대응 기구를 좀 설치하자. 이걸 설치하는 배경은 뭐냐면 어떠한 감염병이 발생됐을 때 이제 국경 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일방적으로 국경 통쟁을 하게 될 경우에 이게 무역 조치가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컨센서스가 또 마련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컨센서스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협의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배경 하에서 이런 것을 만들자. 또 한 가지는 이것을 통해서 북한에게 또 인도적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자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한의학과 관련된 R&D 센터를 좀 만들자. 이것에 대한 배경도 북한이 고려의학에 대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한의학 단체에서도 상당 부분 또 이것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최소한 접점을 좀 찾자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도 다양한 의료 인프라를 통해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어떤 의료 기관뿐만 아니라 연구기관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들을 통해서 평화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상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7대 전략과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류, 교육, 연구와 관련된 부분들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교류협력을 대비해서 기반 강화하는 부분들도 좀 존재를 하죠. 그래서 구상들을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또 의료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교육을 한다, 또 연구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구상들을 통해서 또 시군 단위에서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기도에서는 올해도 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여러 가지 DMZ 정책이라든지 또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예산들을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 답답한 상황이지만 계속적으로 끈을 놓지 않고 최소한 인도적 지원이라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 남북 부군 의료 협력뿐만 아니라 남북 과제, 남북 협력 교류 협력에 대한 과제 또 제약사항 등을 말씀드렸습니다.